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지옥문 앞에서 살아 돌아온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에이, 무슨 과장이 심하다 싶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었던 만큼 정말이지 지옥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쩌면 조금은 이런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니고 그 와중에 일남 삼녀 중 저는 둘째 딸이랍니다. 형편도 어려웠는데 할아버지가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셔서 아니 워낙 완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남매씩이나 낳으셨다는데 막내 남동생을 제외하고 딸 셋은 언제나 그냥 알아서 커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기대할 수 있는 지원 같은 것이 전혀 없었으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뭐든지 제 힘으로 해야 했어요. 언니도 그랬고 저 바로 아래 여동생도 그랬죠. 심지어 저희 언니는 월급 받아서 생활비도 많이 보탰거든요.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던데 저희 언니는 딱 그런 딸이었어요. 저는 언니만큼은 못했고 엄마한테만 용돈 쓰시라고 조금씩 드리곤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엄마는 그것마저 생활비에 보탰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으니까 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저희 집이 결코 여유로운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일해서 버는 돈도 그리 큰 돈이 아니었기에 취미 같은 것에 많은 투자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월급 모아서 소소한 여행 다니는 낙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행은 뭐 그렇게 럭셔리하고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라 소박한 여행이거든요. 여행에 큰 돈을 펑펑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지 않기도 했지만 성향적으로도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나 시골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혼자 국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혼자 하는 여행이니 숙박비 아끼려고 게스트하우스도 자주 이용하는데 제주도는 갈 때마다 계야를 이용했거든요. 예비 신랑을 만난 곳도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묵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예비 신랑은 제가 묵은 게스트하우스 사장의 지인으로 그곳에 장기 투숙을 하며 제주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제주살이 부러워요.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계시려고요? 진짜 부럽다. 이번에 제주에 내려온 건 2달 전이었고 앞으로도 2달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좋아하세요? 그럼요. 제주도 엄청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꼭 제주가 아니어도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촌캉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 원래 그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런 말이 생기기도 전에 그냥 시골집 아무 데나 민박 같은 데 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촌캉스라는 게 유행하면서 예쁘고 깨끗한 시골집 숙소들이 많이 생겨서 좋아요. 가격이 비싸진 건 좀 싫지만 말이에요. 정말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신데 저는 시골 생활이 좋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좀 쌓고 고향에서 시골집 숙박업, 그러니까 말씀하신 촌캉스 같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친구네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숙박업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걸 배우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진짜로요? 대박! 나중에 시골집 민박 오픈하면 꼭 알려주세요. 놀러 갈게요. 예비 신랑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 시골에 사신다고는 하지만 농사를 크게 짓는 것인지 땅이 많은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재력은 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 그렇게 젊은 나이에 몇 달씩 제주살이도 맘껏 하고 고향에서 숙박업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촌캉스를 특별히 좋아해서 다녀본 곳이 많았던 덕분에 예비 신랑과 이야기가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제가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예비 신랑 쪽에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제주살이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예비 신랑은 저보다 2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를 무슨 애기 다루듯이 하면서 애지중지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것에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혼해서 예비 신랑의 고향에 가서 둘이 아담하고 예쁜 숙박업을 하면서 사는 삶이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꿈을 이뤄줄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예비 신랑은 너무나도 적절한 타이밍에 청혼을 했어요. 그러니 저는 고민이라는 걸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청혼을 받아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우리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넉넉하게 갖고 결혼하면 어떨까? 내가 서울에서 하던 일을 마무리하는데 그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예쁜 식장은 다 1년 정도 여유를 둬야 잡을 수 있다면서. 우리 자기 예쁜 곳에서 예쁜 드레스 입고 예쁜 사진 찍게 해줘야지. 좋아. 어차피 결혼하면 가능한 한 빨리 고향에 내려가서 촌캉스 시작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년 동안 결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고향에 내려가서 집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역시 우리 자기는 정말 생각이 어쩜 이렇게 깊은 거야. 진짜 최고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힘난다. 사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 같이 내려가자고 하기가 좀 그랬거든. 어쨌거나 자기한테는 시댁인 거잖아.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자기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 진짜 감동이야. 뭐가 감동이야. 나 진짜 시골 좋아한다니까. 내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그런 거면 내가 서운해야 할 것 같은데. 가끔 내려가서 예비 시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렇게 친해지면 더 좋잖아. 형님들도 다 결혼하셨다고 하지 않았어? 큰형은 고향집 바로 근처에 산다고 했고 둘째 형 사는 곳도 그렇게 멀지 않다고 말이야. 자기 형님들이랑 형수님들이랑도 미리미리 친해져두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막내니까 예쁨 떨어야지. 오구오구 우리 자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여자야. 난 복도 많지. 어떻게 이런 천사를 만났을까? 예비 신랑은 언제나 그렇게 제게 넘치는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엄청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예비 신랑의 고향집, 그러니까 예비 시댁에 놀러 가곤 했었는데 그러면서 더욱 시골에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환상만 갖고 있는 로망이 아니라 정말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시댁과 가까이에 사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예비 시부모를 만나 뵙고 나니 걱정은 무슨,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걸요. 자기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좋아. 내가 집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그렇게 너무 잘해주시는 게 낯설기도 했어. 근데 정말 나를 예뻐하고 아껴주시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감동이더라. 나도 잘할게. 행복해. 내가 위로 형만 둘이 있잖아. 삼형제 중 막내 아들. 엄마가 맨날 그랬어. 세 놈 중에 한 놈만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말이야. 엄마는 진짜 딸이 갖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자기를 딸처럼 예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자기가 또 워낙 예쁘게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고맙고 감동이야. 내가 더 잘할게. 우리 더 행복하자. 결혼하면 어차피 시댁 근처에서 살 예정이니까 예비 시부모와 미리미리 좋은 관계를 만들어두고 싶었기 때문에 예비 시댁에 가면 예비 시모가 식사 준비하는 것도 돕고 그럴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방바닥에서 엉덩이 떼기가 그렇게나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뭐라도 좀 도울 작정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예비 시모와 시부가 득달같이 말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일어나려고 해? 아니다, 아니야. 그냥 앉아 있어. 너는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잖아.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 이렇게 예쁜 얼굴 보여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좋단다. 그럼 앉아있으렴. 주방일 같은 건 나중에 너희들이 알콩달콩 소꿉놀이 할 때나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시면서 한사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고 과일이나 간식을 내어주시면서 계속 앉아서 놀게만 하셨어요. 처음엔 너무 그러시는 게 민망했는데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것들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진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진심을 알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고 또 그만큼 저도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에 다녀올 때면 서울로 오는 차 안에서는 항상 제가 예비 시부모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분들이야. 자기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다. 두 분께서 나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정말 행복해.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챙겨주셨는데 농사 지은 것들도 이만큼이나 또 싸주시고. 사실 나 부모님께 이런 사랑 못 받고 자랐는데 부모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싶어서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해. 정말 그랬다니까요. 저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에 한 번씩 다녀오면서 결혼 준비 기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남편의 형수들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형님 두 분이랑은 인사도 하고 시댁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형수들은 안 보였거든요.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따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데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더니 예비 신랑은 기다렸다는 듯이 형수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근데 예비 신랑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신랑이 그렇게 욕을 할 만하다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우리 집안 욕보이는 얘기여서 자기한테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을 해도 괜찮을지 걱정이 됐어. 근데 언제까지나 숨길 수도 없는 거고 또 자기가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는 벌써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나한테 부끄러울 게 뭐가 있다고 참. 그러니까 형수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긴 있는 거구나? 그럼 그렇지.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 큰형수는 사치가 정말 심해. 형수 친정이 가난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가뜩이나 정 많은 우리 부모님이 어떠셨겠어. 그런 형수가 안쓰럽다고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 딸 없는 집에 처음으로 들어온 며느리였으니 딸을 키우는 게 소원이었던 우리 엄마는 아주 난리가 난 거지. 형수한테 옷이며 구두, 가방 그런 것들을 엄청 사줬어. 같이 쇼핑도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 그랬구나. 어머님은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 얼마나 잘해주셨을지 다 보여. 근데 큰형은 계속 고향에 있었던 거야? 아니야. 큰형도 나처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일을 돕게 된 거야. 과일 수확하고 유통하는 일. 사람들을 고용하는 일 같은 건 다 큰형이 맡아서 하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부모님 댁 가까이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형수는 점점 더 사치가 심해지더라고. 에? 그럴 수가 있어?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골에 살면서 사치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가 그렇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게다가 형수가 체격도 큰 편이고 사실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거든. 근데 무슨 한 맺힌 사람처럼 쇼핑을 해댔는데 나중에는 값이 많이 나가는 귀금속 같은 것들도 상의 없이 막 사들이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어. 그래서 경제권에 자유를 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이랑도 갈등이 좀 생겼고 그렇게 멀어지면서 얻을 게 없다 싶으니 이제는 아예 시댁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거지. 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그때까지 해주신 게 있으셨는데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찾아뵙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 돼? 지난번 아버님 생신 때도 안 왔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너무해. 자기 큰형수라는 분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조심스러웠어. 어쨌거나 형수도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더라고. 에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그게 뭐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형님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래. 그럼 둘째 형수는? 그 집은 또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둘째 형수는 엄청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어. 형이랑 띠동갑 넘게 차이 나는 어린 신부였거든. 큰형수한테 실망이 큰 상황이었고 집안 분위기도 여러모로 좋지 않았던 때 어리고 싹싹한 둘째 형수가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많이 살렸지. 그래서 나도 처음엔 둘째 형이 결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둘째 형수는 애 둘을 낳더니 바람이 나더라. 아직 애들이 어리고
둘째 형수가 죽도록 빌어서 형도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는데 또 바람이 난 건지 언제부턴가 가족 모임에도 안 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식구들 모두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부간의 일이니 둘째 형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별 얘기 안 하고 있긴 한데 분명 또 바람이 나서 바깥으로 돌고 있는 걸 거야. 들리는 얘기들도 있고 말이야. 어쩜 그래? 정말 너무하다. 형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어머님, 아버님 더없이 좋은 분들이신데 그렇게 좋은 분들이 며느리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드셨을 거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 내가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뿜뿜 생기는 것 같아. 자기야, 우리가 고향에 더 자주 내려가자. 내가 형수들 목까지 더 잘할게. 자기도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 이젠 맘 편하게 먹고 나한테 부끄럽다거나 그런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줘. 그럴 거지? 부끄러운 집안 사정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나도 힘이 난다. 고마워. 형수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 후 또 바로 예비 시댁에 놀러 갔고 그때는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었어요. 예비 시댁 집 구조가 어떠냐면 말이에요. 예비 시부모가 지내시는 방이랑 주방, 거실 등이 있는 본체가 있고 그 외에 아담한 별채가 두 채 모여 있는 형태거든요. 어떤 구조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예비 신랑은 예비 시댁에 갈 때마다 별채를 썼는데 그날따라 저녁을 짜게 먹었는지 갈증이 나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더라고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일찍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눈이 떠진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긴 한데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꾸물거리고만 있었죠.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던 중에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그 시간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겁이 덜컥 났죠. 무섭긴 한데 예비 신랑을 깨우기도 그렇고 문을 살짝 열어서 빼꼼 내다봤거든요. 그랬는데 예비 시부가 한 동네에 사는 베트남 여자의 손을 잡아 끌어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빨리 따라와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강경한 말투였어요. 그 베트남 여자는 예비 시댁 마을에 살고 있는 여자로 시댁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해서 전에도 본 적이 있는 여자였는데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그 새벽에 예비 시부가 젊은 베트남 여자의 손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걸 봤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너무 놀라서 예비 신랑한테도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결국 예비 신랑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걔? 자기도 걔 알잖아. 우리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애야. 근데 걔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거든. 사정이 딱해서 부모님이 일거리가 생기면 걔한테 우선적으로 많이 맡긴다고 하시더라고. 가끔 집안일 같은 것도 거둔다고 하던데 집안일 맡길 게 있으셨나 보지 뭐. 자기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혼란스럽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 새벽에 도둑고양이처럼 데리고 들어오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잠기가 워낙 밝으신데 또 아침잠이 많으신 편이거든. 그래서 엄마가 일어나시기 전에는 아버지도 항상 그렇게 조심을 하셔. 몸에 배신 거지 그런 게. 하긴 아버님이 평소에도 사랑꾼이긴 하시지. 이른 새벽부터 뭐 시키실 일이 있으셨나 봐. 그런 건 우리한테 시키셔도 되는데 말이야. 자기가 아버님한테 도와드릴 건 없는지 한번 여쭤봐. 예비 신랑 얘기를 들으니까 납득이 되면서 잠깐이지만 그런 상황을 두고 이상한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예비 시부 같은 분이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실 분이 아니지. 아무렴. 얼마나 청렴하고 순수하고 또 예비 시모밖에 모르는 분으로 언행이 모두 엄청나게 깔끔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예비 시부가 에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럼 그렇지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비 시부모가 서울에서 하는 결혼식 전에 시골 고향집에서도 축하 잔치를 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결혼식에도 버스 대절해서 고향분들 모시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결혼식 참석이 어려워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잔치를 하는 날이니 남편의 형수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안 잔치인데 얼굴은 비추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잔칫날이 됐는데 그날도 남편의 형수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 왔다고 하는데 사실 남편의 형들도 핑계를 대는 것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더러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부모 모두 시큰둥하게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저 혼자뿐인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이해도 안 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서울 결혼식에서는 볼 수 있겠지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어요. 예비 신랑에게 설명을 듣긴 했지만 예비 신랑의 형수들을 통 볼 수가 없으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았죠. 그건 그거고 잔치가 시작됐으니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시골에서 하는 잔치니만큼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와주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도 드리고 부족한 음식도 채워드리고 하면서 접대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쁜 아가 한복 입고 불편한데 수고가 많지? 이제 인사도 드릴 만큼 드렸으니 옷이라도 좀 편하게 갈아입고 나오렴. 이제 너도 뭘 좀 챙겨 먹으면서 천천히 어울리면 될 거야.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기로 했죠. 옷 갈아입은 뒤 거울을 보면서 머리 매무새를 좀 살피고 있었는데 제 귓가에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머무는 별채의 창문이 별채의 뒤쪽으로 나 있는데 밖에서 마을 어르신들끼리 말씀 나누시는 게 들리는 거였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문은 열려 있으니 대화 소리가 다 들리는 거 있죠. 별채 뒤쪽에도 평상이 있는데 그 평상에서 아마도 담배라도 한 대 태우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집 며느리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 귀를 바짝 대고 쫑긋 세웠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던걸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나누시는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고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들은 또 안 보이네. 그렇게 큰 며느리 들어왔다 그러고 이 집에서 살다시피 하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잖아. 그러다가 또 둘째 며느리 봤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둘째 며느리도 통 안 보이잖아. 실종이야 뭐야? 아니 들어오는 며느리마다 사라지니 만약에 이번 며느리까지 사라지게 되면 대체 몇 번째야? 세 번째인가? 에이, 그래도 실종이라니. 뭘 그렇게 무서운 말을 다 하고 그러나?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게 실종이지. 실종이 뭐 별건가? 안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건 실종이지.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다고. 며느리들이 시집만 오면 한동안 빤질나게 보이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 이번 세 번째 며느리도 패턴이 똑같지 않아? 첫째도 둘째도 처음에는 이렇게 잔치 열어주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응? 그러다 나중에 다 사라졌고 말이야. 저러다 이번 며느리도 시집 오면 금방 또 사라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 말이지. 뭐? 실종?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죠.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럼증까지 생기려고 하는데 이웃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 집 막내딸은 오늘도 안 보이네. 그러게 말이야. 이런 잔칫날에는 밖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음식도 맛있을 때 좀 먹게 할 것이지. 딱한 건 새며느리가 아직 그 막내딸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야? 맞네 그거네. 새며느리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가둬놓고 안 데려 나오는 거 아니겠어? 참 가둬놓다니. 이 사람이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벌써 술이 취했나? 아,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막 하고 그러는가 말이야. 그게 가둬둔 게 아니면 뭐야. 뒷감방 지하에 넣어주는 밥이나 먹고 있는데 감방이나 똑같지 뭐. 아이고 불쌍한 것. 그 애를 생각하면 안 되긴 했지만 그렇게 모자라는 애물단지 막내딸이 있는 걸 알면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
그러니 이번에도 입단속 시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고 입 조심하자고. 그건 그래 맞는 말이야. 괜히 입방정 떨었다가 다 뒤집어 쓰지 말자고. 입 조심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리냔 말이죠. 막내딸? 예비 시모가 딸이 없는 게 한이라고 했고 삼형제 중 예비 신랑이 막내인데 막내딸이라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었어요. 당장 예비 신랑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이제 예비 신랑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예비 신랑도 예비 시부모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 한마음으로 저를 속이고 있는 게 틀림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형수들 얘기만 해도 이제는 예비 신랑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실종이라니. 그 말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쓰이지도 않고 다소 무서운 그런 단어를 쓰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시부가 손을 잡아 끌고 들어가던 베트남 여자 생각도 나고 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잔치 내내 예비 시부모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제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데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표정 관리를 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제 표정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잔치를 끝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자려고 누웠는데 몸은 고단했지만 잠이 올 리가 있냐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뜬 눈으로 누워 있었는데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지난번처럼 시부가 베트남 여자를 데리고 온 건가 싶어서 얼른 살짝 내다봤더니 시부는 없고 베트남 여자 혼자 부엌 쪽으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비 시댁이 시골집이라 주방에 전자제품이나 싱크 같은 건 다 현대식으로 갖춰져 있었지만 옛날식으로 본체 옆에 주방이 따로 딸려있는 형태거든요. 뒷마당으로 열려있는 문도 있고 그런 옛날식 부엌인 거죠. 하여간 숨죽여 베트남 여자를 뒤따라갔고 부엌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베트남 여자는 먹을 것을 한상 차리더니 그걸 들고 뒷문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더니 창고문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왔죠. 그게 아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던 뒷감방 지하로 향하는 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베트남 여자는 거기 갇혀 있다는 이 집 막내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이미 확신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창고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곤 했었지만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방치하고 쓰지 않는 공간인 것 같아서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예비 시댁이라 궁금하다고 여기저기 막 열어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 여자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이 집 막내딸을 숨겨놓은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 여자가 그 창고 문 뒤로 완전히 사라지고 정적이 흐를 즈음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열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음식을 들고 가느라 문을 잠그진 못했는지 열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문을 밀고 들어가 봤더니 예상대로 지하로 가는 계단이 있었고 튀어나올 것처럼 뛰어서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한밤이긴 했지만 대낮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는 햇빛 한 줄기 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곳은 지하실 특유의 눅눅하고 음침한 공기가 가득했고 곰팡이 냄새 같은 것도 나는 것 같았죠. 얼굴이 찌푸리며 벽을 따라 돌아가니 세상에, 정말이지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집 막내딸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뇌성마비 같은 것을 앓았는지 몸도 불편하고 정신도 온전치 않아 보였어요. 게다가 대충 가이질한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포대자루처럼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발목에는 강아지 목줄 같은 게 묶여져 있더라고요. 이제는 다리뿐만 아니라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트남 여자가 밥을 먹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베트남 여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제 쪽으로 돌아보더니 헬프, 헬프미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것 같은 베트남 여자와 노예라고 해야 하나, 짐승이라고 해야 하나,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갇혀있는 이 집 막내딸.
그 두 여자의 모습은 정말이지 충격과 공포,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팔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겨우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경찰에게는 반드시 집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 줄 것을 당부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경찰에서 이 상황을 먼저 알리고 나면 그 뒤 상황들은 경찰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신고를 할 때부터 뭐랄까 조금 떨떠름해 보였던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을 해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신고를 해서 귀찮은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경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는 예비 시부모가 그럴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면서 다 무슨 사정이 있을 테고 집안일 같은데 이런 일로 신고까지 하시면 자기들이 곤란하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로 봐서는 예비 시부모의 영향력이 있으니 골치 아픈 일에 엮이기 싫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긴 예비 시댁이 나름대로 마을 유지라고 할 수 있을 테니 마을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큰 것 같긴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후원금도 많이 낼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 크게 돕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일자리도 주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경찰들이 말하는 곤란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했죠. 그렇다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시나요? 집안일이라뇨.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저기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이게 집안일이라고 치부할 일인가요? 저는 강경하게 맞섰고 그렇게 저와 경찰이 대치를 하면서 웅성거리고 있으니 여기저기 불이 켜지는 집들이 생기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뒷문으로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일부러 재촉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처음엔 조용히 경찰을 불러 진상을 밝힌 다음 경찰이 예비 시댁 사람들을 처리하는 대로 따를 작정이었는데 경찰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로서도 별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일을 키워야 했어요. 여러분, 저 문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 보세요. 거기 어린 여자가 갇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집 막내딸인가요? 짐승처럼 족쇄를 차고 갇혀 있다고요. 이 베트남 여자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며 보살피고 있었어요. 이건 온전치 못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쳤고 호기심 많고 행동이 앞서는 몇 분들이 지하실로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이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 사이에 예비 시부모와 예비 신랑 그리고 그 형들도 자다 깨서 뒷마당으로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제지하기도 전에 지하실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워낙 여러 명이었으니 그걸 다 막을 도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비 시부모와 예비 신랑과 그 형들까지 그들은 모두 망했다는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본 이웃분들은 정말인가 봐. 그 소문이 다 사실이었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결국 경찰들은 예비 시부모를 파출소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민심, 군중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건가 싶었어요. 예비 신랑은 아주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런 걸 보게 됐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경찰을 부를 수가 있지? 이 상황이 이게 지금 대체 다 뭐냐고. 이 꼴이 뭐냔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 밤에 경찰서까지 가셔야겠니?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하셨어.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경찰서까지 갈 일이 아니라고. 예비 신랑이 그렇게 흥분해서 난리를 치는 꼴을 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미쳤어? 내가 바보야? 한 번, 두 번 속은 걸로 됐지. 내가 또 속아야 돼? 또 속을 줄 알았어? 형수들 얘기도 다 거짓말이지? 내가 그것도 다 파헤쳐낼 거야. 형수들한테도 해코지한 거면 당신들 정말 천벌받을 거야. 지 자식, 친동생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인데 뭔들 못하겠어. 너한테 얘기했다가 나도 네 형수들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면 어떡하라고. 내가 널 뭘 믿고 너한테 말을 하니? 제가 그렇게 예비 신랑에게 할 말들을 쏟아내고 난 후
예비 신랑과 저 또한 관련된 조사를 받으러 예비 시부모가 끌려간 파출소로 가야 했어요. 그 형들도 물론 함께 가야 했죠. 예비 신랑과 형들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예비 시부모가 끌려간 파출소로 갔더니 예비 시부모는 아주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자신들을 변호하기에 바쁜 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 시간에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막내 며느리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인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잘 아시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픈 딸을 잘 보살피고 있었어요. 며느리들도 아픈 딸을 보살폈죠. 저희 애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정말이지 저희 자식을 방치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방치라니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애가 몸이 좀 불편하긴 해도 보살피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며느리들은 이내 도망쳐버린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참을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없고 우리 집에 살다시피 하면 며느리들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니 실종이라는 표현까지 쓰신 분들도 계셨던 모양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염전노예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베트남 여자한테 하는 것처럼 자기들 집에 시집 왔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들한테 그런 식으로 자기 딸 수발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었을 테고 그 며느리들은 미쳤다고 그걸 당하고 있었겠는가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그것들 집안 사정이 어렵다길래 돈도 챙겨주고 얼마나 많이 퍼다 줬는데 배응망덕한 것들이 챙길 것만 챙기고 도망가 버린 거지 뭐야. 우리가 어리석었던 거야. 그런 것들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이야. 예비 신랑이 전에 했던 말도 그렇고 예비 시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첫째와 둘째 며느리 둘 다 애초에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니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 집 막내딸을 돌봤던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몸도 정신도 성치 않은 장애인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심지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사명감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니까요. 그러니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갔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어이도 없고 또 기분이 나쁜 게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좀 조건이 후진 여자들을 선택했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예비 신랑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시골 생활에 로망을 갖고 있는 촌캉스 좋아하는 여자라는 거. 거기에 친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고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30 넘은 간호조무사. 그게 객관적인 제 조건이었던 거죠. 사실 간호조무사가 힘든 직업인데다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고 30대 중반이 넘어서 일을 계속하려면 거의 요양원 같은 곳밖에 갈 수 있는 곳이 없기도 하고 그게 현실이긴 해요. 그런 제 상황이 예비 신랑의 눈에는 지네 집에 데려다가 지 동생 시중이나 들게 하면서 처박아 두기 딱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다는 게 아니고 뭐겠냔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날 밤을 그 집에서 보낼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했고 상황을 듣고 놀란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셔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못 해주고 다소 무심한 듯 방임을 하셨다고는 하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비 시부모는 밤새도록 파출소에 있었지만 예비 신랑은 저와 같이 파출소에서 나와 예비 시댁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으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을 때 예비 신랑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아빠가 그런 예비 신랑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는 없으셨겠죠. 정말 무섭게 호통을 치셨어요. 니깟 놈이 감히 내 딸을 데려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였어? 말해봐. 네가 내 딸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지? 내 딸이 자네 집안 애물단지 뒤치다거리 하라고 그 힘든 공부한 줄 아나? 간호조무사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 일은 너 같은 놈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내 딸은 더더욱 그런 애가 아니야. 천벌을 받을 놈의 집구석 같은 이라고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아빠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막내 남동생만 생각하는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아빠의 저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 특히 아빠와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진 것 같답니다. 예비 시부모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괴롭힌 죄로 처벌을 받게 됐어요. 심지어 친딸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뭘 꼭 때리고 막 그래야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족쇄까지 채워서 그렇게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채 끼니마저 불규칙적으로 챙겼던 거예요. 예비 시부모는 그렇게 자기 딸을 가둬놓고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거라고요. 그건 명백히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한 것이며 그렇게 아픈 사람을 방치하면서 치료도 제대로 받게 하지 않은 거죠. 신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게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겠어요? 게다가 친자식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 가중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학교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 대체 적용되는 항목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네요. 예비 신랑은 상황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무슨 염치로 그러는지 저를 찾아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사정을 하는 거 있죠? 전 그냥 그런 상황이 웃기고 어이없었죠. 막내 여동생 얘기를 하면 자기가 지레 겁을 먹을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자기를 놓치기 싫어서. 놓칠까봐 겁이 나서 숨긴 거야. 결혼하면 당연히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어. 내가 다 잘못했고 잘할 테니까 돌아와. 파혼이라니. 난 그런 건 할 수가 없어. 못해. 우리가 같이 꾼 꿈이 있잖아. 자기야, 그거 다 잊은 거 아니지? 결혼하고 나면 나도 네 형수들처럼 네 막내 여동생이랑 같이 그 지하실에 처박아 놓고 네 동생 뒤치다거리나 하게 만들려고? 결혼하면 내가 체념하고 단념하고 뭐 그럴 줄 알았니? 형수들 보면 몰라? 누가 그렇게 살려고 하겠어. 같은 일을 2번이나 겪고도 학습이 안 되니? 아니, 돈이 없는 집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며느리들까지 학대한 이유가 뭐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설명하자면 긴 이야기야. 부모님이 막내 여동생이 지체장애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수군거리는 걸 극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셨거든. 간병인이나 그 베트남 여자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돌보게 할 수도 있고 상당 기간 그런 식으로 돌보기도 했어. 그런데 늘 오래가지 못했어. 그렇게 사람을 바꿔야 하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몰라. 사람이 바뀌는 동안 가족들이 동생을 돌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결국은 가족인 며느리들한테 그 일을 맡기기로 했던 거야. 물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해줬었고 만약에 너한테 그 일을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럴 작정이었고 말이야. 충분히 설명하고 자기 생각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할 일이었어. 형수들도 다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돈만 받아 챙기고 도망간 거야. 엄마 아빠 말씀이 다 사실이야. 기가 차서 정말.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설명이라고 하는 거냐고. 뭐? 니네 부모님 말씀이 다 사실이야? 아니, 멀쩡히 건강한 부모가 있고 오빠도 셋이나 있는데 왜 며느리를 들여서 그걸 시켜야 해? 너네가 진짜 가족 아니니? 사지 멀쩡한 가족이 5이나 있는데 왜 시집온 며느리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야? 그냥 니들이 하기 싫은 일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며느리들까지 가둬놓고 학대하려고 한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알아? 정말 모르겠니?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와서도 이런 뻔뻔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거겠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뻔했다는 걸 생각만 해도 오싹해.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나쁜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은 나나 네 형수들 같은 사람을 얕잡아봤다는 거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니까 돈으로 구워 삶으면 뭐라도 다 할 것 같았니? 든든한 친정이 아니니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냔 말이야. 정말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긴 네 부모가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네가 뭘 보고 배우면서 자랐겠니? 그런 거지 같은 집에서 자라서 그 부모랑 똑같은 괴물이 된 너 같은 거랑은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우리 아빠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릴 거야. 그러니까 곱게 보내줄 때 꺼지라고. 알았니? 예비 신랑이었던 그 인간을 그렇게 쫓아내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렸어요. 정말이지 어쩔 뻔했던 건지 생각도 하기 싫어요. 엽기적인 그 미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지옥에 빨려 들어가지 않은 걸 천운이라고 생각해야죠.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지옥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고요.
이제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정도면 지옥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표현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다 겪고 난 지금 저는 제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겪는 동안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이 가장 큰 소득인 것 같답니다. 서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전보다 더 많이 표현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그런 소소한 마음을 나누며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직접 그 끔찍한 일들을 다 겪은 저랑 제 얘기를 전해 듣는 여러분의 감정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 작고 소중한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만 느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그만큼 복 받으실 거예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